저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의원이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부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시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기존 전문가들은 65세 이상이 되면 어떤 특정한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아프고 가난하고 사회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부양 대상이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가설을 놓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암울해질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투로 많은 다큐멘터리에서 암울한 예측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한편 65세 이상의 인구 집단의 특성이 미래에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며 아프고 또 가난한 상태로 나이 들어갈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힘이 빠지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결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다 맞습니다. 어떤 한 사회의 나이 듦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개인들의 나이 듦이 합쳐진 결과거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노력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 드는 궤적이 보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적인 노력이 제공된다면 사실은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밝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변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옆 나라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전 국가적인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 덕에 사실은 심각한 침체를 피했습니다. 온 나라가 어르신들에게 근력 운동을 권유하고 또 교육하고 또 실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사회를 참여하시도록 하였고 이런 결과로 노쇠와 치매가 예방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돌봄이 예방되었습니다. 이렇게 돌봄이 예방된다는 의미는 한편으로는 돌봄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미도 있고 또 더 나이 들어서까지 사회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회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 현 상태로 고령화가 지속되고 우리가 보다 건강해지려는 노력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략 2021년 대비 2040년대 초반이 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숫자가 지금 현재 대비 3배 정도로 증가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동시에 생산 가능 연령이라고 해서 64세 이하의 인구, 18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이고 대략 20년 동안 4분의 3으로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이 수동적으로 빈곤하고 아플 것이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는 현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 점차 우리나라가 침체될 것은 사실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비디오를 보실 많은 분들께서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실질적인 부자,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자와 동시에 건강적인 의미에서의 부자가 되는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내시면 사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돈 나갈 구멍과 돈 들어올 구석이라는 두 가지 요인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돈 나갈 구멍에서는 먼저 첫 번째,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서 의료 비용과 돌봄 비용을 절약하는 게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젊어서 있을 때 돈과 건강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돈 들어올 구석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평생 영양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산과 건강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 만들기 그리고 평생 영양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현금 흐름 만들기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대략 은퇴 이후에 한 달에 318만 원 정도는 있어야 비교적 풍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면 이 정도가 있어야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직접적으로 소비하는 금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50대 가구,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의 학생이 있는 집안에서는 1년에 3,700만 원 정도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자식이 독립하고 부부가 한 가정을 다시 이루게 되고 이후에 가구원 수가 줄어들면서 가구당 소비 지출액은 70대에는 2천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금액은 사실 20대 이후로 꾸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대 이후에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나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면 1년에 쓰는 소비 지출액은 1인당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간병비, 두 번째는 의료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내가 지켜낼 수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서 간병비와 의료비를 아낄 수가 있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거의 20억 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해 놓는 것과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실손보험을 미리미리 들어놓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이렇게 실손보험을 들고 나시면 보험을 바탕으로 또 여러 가지 의료기관을 이용을 하시고 또 환급을 열심히 받으십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는 사람들의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이기는 사람의 게임이 되려면 적극적으로 실손보험을 들 돈을 오히려 건강관리를 내가 하는데 사용을 하고, 이렇게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해서 의료 이용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 수가 있겠죠. 요즘 24시간 간병인 사용하시면 월 간병비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에 달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1년에 6천만 원 정도를 이자 소득으로 세전이 아니라 세후로 벌어내시려고 하시면 18억 7,500만 원 정도의 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결국에는 나중에 80대, 90대가 되었을 때 간병인이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대략 20억 원어치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간병비 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늘고 있고요. 굳이 24시간 간병까지 쓰지 않더라도 사실 기능 저하가 생기게 되면 돈은 많이 듭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돈과 나라가 부담하는 돈을 다 포함했을 때 2016년의 연구에서는 집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달에 한 명이 160만 원 정도를 쓴다. 그리고 2019년 연구에서는 대략 한 달에 한 명당 240만 원 정도를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한 달에 한 300에서 350만 원 정도를 쓰고 계실 가능성이 높죠. 결국 한 분이 누우시면 누군가가 그분을 간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 한 분 누운 분과 또 간병하시는 분의 몫을 벌충하느라 거의 한 사람어치의 중위소득을 모두 다 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능 저하, 그러니까 돌봄 요구가 생기는 일은 사회적으로는 3인분의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사실은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것도 있고 또 건강보험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70대, 80대, 90대, 100대까지 올라가더라도 연간 평균 가구당 의료비는 대략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의료비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병에 걸리는 경우죠. 중환자실 거쳐가신 어르신 암 환자분들이 생애 말기에 의료비를 평균 4천만 원 넘게 쓰신다라는 최근에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면 이래저래 내야 되는 돈이 결국에 하루 입원할 때마다 한 돈 100만 원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암이라든지 또 희귀난치 질환은 대부분 또 운과 유전자가 관여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생활습관의 요인이 병의 발병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생애 말기가 되었을 때 급성기 병원에서의 의료를 어디까지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웰다잉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역시나 큰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봄 요구가 생긴다거나 또는 암이 생긴다거나 또는 치매가 생긴다거나, 물론 일부의 경우에는 정말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운에 의해서 또는 유전자에 의해서 그런 병들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략 노화의 경우에는 30% 정도가 유전자가 결정하고 70% 정도는 환경,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생로병, 그리고 노쇠와 돌봄 요구, 그리고 사망까지를 결정한다고 어느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치매를 가장 무서워하시죠. 치매가 가장 무서운 병인 이유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돌봄 요구가 생겨서 사회와 가족에 부담을 주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노년내과 의사여서 어르신들을 볼 때 대략 노쇠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어르신들을 판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숫자 나이를 보지 않고 이 노쇠의 정도를 가지고 그분이 대략 어느 정도의 기대 연명이 남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기거하시게 되실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7, 8의 점수가 있고, 이 점수 속에서 대략 1점, 2점, 3점에 머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숫자 나이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몸은 노년의 몸이 아닌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점이 되시게 되시면 대략 넓은 의미에서는 노년의 몸이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73세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6, 7, 8점은 어떤 의미냐? 5점은 혼자서 은행 가거나 병원 가기가 어려운 정도가 되는 거고요. 6점은 혼자 씻지 못하는 정도, 7점은 혼자서 화장실 가셔서 소대변 가리기가 어렵게 되는 거고요. 8점은 말하자면은 기저귀 갈 때 엉덩이를 들어주기도 어려우실 정도로 근력이 떨어진 정도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6, 7, 8점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5점은 대략 4등급 정도가 나오시고요. 6점은 대략 3등급 정도가, 7점과 8점은 보통 2등급이나 1등급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봄 요구가 생기는 것은 어떤 궤적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 궤적을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빠르게 나이 들면은 조금 더 일찍 그 돌봄 요구가 생기는, 그러니까 앞서서 빨간 박스로 표시했던 혼자서 병원에 못 가는 그런 지점을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오랫동안 성장하고 또 느리게 나이 드는 경우에는 이렇게 돌봄 요구가 생기는 시점을 현저히 느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WHO에서는 Intrinsic Capacity, 내재 역량이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내재 역량의 반대말은 노쇠입니다. 노쇠는 사람에서 고장난 부분을 의미하고, 내재 역량은 그 사람의 내부적인 기능 중에서 고장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년에 1% 정도의 속도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빠르게 나이 드는 경우라면 1년에 2%씩 이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느리게 나이 드는 경우라면 1년에 0.5%씩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 1000명을 모아서 26세부터 45세까지의 여러 장기와 의학적 기능, 생리학적인 기능의 노화 정도를 추적했습니다. 이 1000명의 노화 속도의 평균은 당연히 1배속입니다. 1년에 1년씩 나이 든 거죠. 가장 느리게 나이 든 사람은 1년에 0.5년 나이 들었고, 가장 빠르게 나이 든 사람은 1년에 2.5년 나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이 굉장히 빠르게 나이 든 분들, 그러니까 가속 노화를 경험한 분들은 45세가 되었을 때 이미 노년의 몸을 가질 경향이 높았다는 거죠. 신체 기능이 동년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또 인지 기능이 동년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주관적인 건강 상태도 동년배에 비해서 나빴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시기의 노화의 배속 정도는 중년기가 되었을 때의 전반적인 고장 정도, 즉 노쇠 정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가 보면 66세의 한국인 100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 노쇠 정도, 그러니까 고장난 정도를 4그룹으로 나눴을 때, 고장이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10년 내에 치매가 걸릴 가능성, 두 번째 10년 내에 낙상이 생길 가능성, 세 번째 10년 내에 골절이 생길 가능성, 네 번째 10년 내에 장기요양보험을 필요로 하는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모두 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10년 뒤에 사망할 확률도 가장 건강한 그룹에 비해서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젊었을 때의 노화 속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중년기의 고장 정도가 결정되고, 이렇게 중년기와 초기 노년기의 고장 정도는 75세 이후가 됐을 때 내가 사망할 확률, 치매 걸릴 확률, 기저귀 찰 확률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그리고 어떤 삶이 노화 속도를 느리거나 또는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나온 하나의 초록을 보시면 낮은 신체 활동, 마약 중독, 흡연, 스트레스, 과음, 나쁜 식사, 나쁜 수면 위생, 그리고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수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을 모두 다 합쳤을 때 모든 요인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남성에서는 24년, 여성에서는 21년까지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요인을 추가하자면요. 인생과 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는 어떤 연구에 따르면 7.5년 이상 수명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수명을 반대로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휴식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느냐가 모두 다 노화 속도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수명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살펴보면요. 결론적으로는 몸 건강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인지적으로도 건강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마음 건강도 함께 필요하고요. 또 돈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역량과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결국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삶의 지향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지향점이 왜곡되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100세 시대의 부자라는 관점에서 더 빠르게 많은 양의 돈을 번다거나 또는 더 많은 소비를 한다거나 젊었을 때 더 많이 즐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삶의 목표가 왜곡된 방향을 향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 삶의 목표가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건강의 요인들을 한꺼번에 망쳐버릴 수가 있고 결국에는 노화의 속도의 어떤 바퀴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은 선순환과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과 악순환은 사실 뇌의 전두엽 기능, 그러니까 판단력이라든지 또는 집중력,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해마의 기능, 그러니까 기억력, 그리고 편도체의 기능,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주고 또 이런 모든 라이프 스타일의 총합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나의 생각과 마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울과 불안이나 수면장애와 같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노화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또는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단순당과 정제국물과 같은 인공적인 자극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공적인 자극원들이나 또는 스트레스, 수면 부족은 그 자체로 수면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화 속도의 바퀴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면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매일 줄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상당한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이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뇌의 판단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극원들에 조금 더 취약한 마음을 만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근육이 아니라 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을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까지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결국에는 몸의 체형도 만들게 되고 식습관도 만들게 되고 그 결과는 더욱더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로 굴러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전면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개선이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평생 영양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첫 번째 부분에서 제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대략 20억 원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더 큰 자산을 가지신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은퇴 연령 이후에 돈을 벌고 또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노인 빈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폐지를 줍는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 사실은 폐지를 줍는 활동은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활동인데 또 그런 것들을 마치 빈곤과 연관시켜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사회의 나이듦과 또 개인적인 나이듦을 위해서는 은퇴 연령 이후에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작은 일, 소일이라도 사실은 건강 측면에서 다방면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신체 활동, 몸을 활발하게 쓰는 것, 두 번째로 인지 활동, 머리를 활발하게 쓰는 것, 세 번째로 사회 활동, 사람들과 활발하게 만나는 것,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참여한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지 활동이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회 활동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금 흐름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밖에서 하는 무슨 일은 첫 번째 노쇠 예방 활동이고, 두 번째로 치매 예방 활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건강관리 활동이라고 보시는 게 아주 올바릅니다. 그래서 액티브 에이징,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삶이라는 것은 나한테 득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활동이지, 그것이 돈이 필요해서 억지로 하는 활동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처럼 묶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20대 때 배운 그 업무는 시간이 2, 30년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쓸모없는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시드머니를 조금씩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새로운 기능 또는 새로운 역량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평생학습을 지속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나에게 즐겁고 보람을 주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내가 일상에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즐길 수 있는 일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억지로 일을 안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더라도 은퇴를 하고 즐기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삶의 모습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100세가 되도록 은퇴를 하기가 어려운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길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보람을 주는 일을 한다고 하면 즐겁기 때문에 항상 은퇴하고 즐기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실제적인 의미의 파이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해변가에 가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파이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활발하게 하면서 100세 시대를 보내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뇌 건강을 잘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매를 많이 두려워하시는데요. 치매를 갑자기 생기는 어떤 병으로 이해하시면 정말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왜 생기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또 갑자기 생기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돌봄 요구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섭죠. 하지만 치매는 첫 번째로 내 뇌에 들어오는 자극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노년기 기능적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내 몸과 뇌가 나이 드는, 노화되는 속도의 관리 상태에 영향을 받는 어떤 결과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치매는 노쇠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몸을 쓰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게 되면 노쇠가 빨리 오고 점점 다리의 기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악화됩니다. 그 결과는 다시 뇌의 자극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매의 악화를 가져오게 되죠. 이렇게 악순환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급소들을 파악해서 생활 습관에 녹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뇌와 전신의 노화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느리게 나이 드는 방법은 치매 예방과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느리게 나이 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드시고 정상 체중 유지하시고 금연 절주하시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의 노화도 제어할 수가 있게 해줍니다. 나아가서 평생 학습을 하면서 뇌 자극을 받고 긍정적인 자세로 사람들과 연결을 하고 청력 저하를 예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인지 예비능이라는 개념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인지 예비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정말 뇌의 근력과도 같은 것인데요. 사람 근육의 근력을 예비능의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한 개의 근력이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정도의 굉장히 취약한 근력이 있었던 분이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루에 1%씩, 보통 누워 계시면 하루에 1%씩 근육이 빠지는데요. 그렇게 하루에 1%씩 일주일 동안 근육이 빠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걷기에도 부족한 근력을 가지게 되시기 때문에 다시 걷기는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결국에 예비능이 낮은 거죠.
하지만 근육의 예비능이 높았던 분, 그러니까 근력이 충분했던 분들은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더라도 다시 퇴원하시고 나시면 약간의 위압감은 있지만 걸을 수 있는 근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걸어 다니시기만 하시면 다시 금세 근력이 회복되시게 됩니다. 인지 예비능은 이것보다 훨씬 더 긴 스케일에서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관리할 수 있는 뇌의 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인지 예비능이 굉장히 많은 사람, 그러니까 그래프의 위에 있는 선처럼 인지 기능이 좋았던 분이라고 하면 아래쪽의 선처럼 인지 기능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똑같은 속도로 뇌에 어떤 병변이 생기고 뇌가 쪼그라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인지 기능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늦은 시점에 실질적인 치매 발병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인지 예비능을 어떻게 늘리냐면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인지 활동을 하는 겁니다. 머리를 열심히 쓰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를 쓰는 것은 그냥 TV를 보는 것, 이런 것들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글을 쓴다거나 아주 어려운 문제를 푼다거나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이 정도의 자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몸을 쓰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좋고 다양한 운동들, 댄스, 수영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좋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 그런데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과 좋든 싫든 관계를 맺어야 되죠. 좀 스트레스가 되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그런 인터랙션, 관계조차도 오히려 치매 예방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머리 좋아지는 이 세 가지 활동을 기억을 하시면 결론적으로는 액티브하게 나이 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플러스 알파가 월 100만 원 정도만 추가적인 수익을 준다고 했을 때 일단 그것만 해도 예금으로 치면 원금 4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환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다시 나의 노쇠와 치매를 예방해 준다고 하면 또 추가적인 알파가 생기죠. 내가 액티브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또 나는 또 부가적인 추가적인 또 수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은퇴를 하신 후에 TV를 보면서 댁에서 그냥 쉬고 계시는 이런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과거의 은퇴 개념보다는 오히려 오른쪽의 그림처럼 끊임없이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시는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해 보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가 두둑한 그런 삶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머리 고생을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소년기 이후에 공부를 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실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연구했던 보고서를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습량은 고등학교 때 거의 대부분이 결판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생애주기 학습 패턴은 어떻게 보면은 치매와 노쇠를 예방할 수 있는 평생학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성인기 이후와 노년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 공부가 나한테 실제로 피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삶을 설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100세 시대의 지속가능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노화를 느리게 만들고 뇌재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역량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관리하고 평생학습을 시행해서 꾸준히 치매와 노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도 양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넉넉한 삶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